자, 펀드 법규 시간입니다. 근데 펀드는 법규가 책 체제가 조금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시험을 여러 가지를 공부하실 텐데 지금 둔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문인력이 우리가 이제 3종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생이 있고, 그 다음에 펀드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행인 시험이 또 정권하고 지금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요거 둔사하고 자문인력 중에 정권하고 파생 자문인력,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행인 중에는 정권 대행인 있죠. 이것들은 이 우리 책 체제를 보면은 똑같아요. 법규가. 이제 범위가 약간씩 다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문인력 공부하신 분들 정권하고 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이 범위가 더 많을 뿐이지 책 체제가 똑같다고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근데 펀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 펀드 자문인력하고 펀드 요 대행인 시험이 있죠. 요거는 우리 자본시장법 중에서 펀드와 관련된 것만 떼내가지고 기본서를 협회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문인력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거하고는 완전히 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대행인 공부하신 분들도 정권 대행인 공부하신 분들은 펀드 대행인은 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기존의 이제 둔사나 이런 것보다는 양이 적습니다. 적은데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중간에 가면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둔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외워야 될 숫자가 많이 나오고, 그런 건데, 너무 그 부분에 많이 외우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 정도는 틀려준다. 의외타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하나 정도 의외타 틀려도 시험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뭐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자문인력 쪽 공부하신 이 부분보다는 펀드 쪽이 공부하기가 더 쉽다.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해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죠. 자, 바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투자기구가 나오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게 거의 매번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집합을 해가지고 투자한다. 이게 어떤 소리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2명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판매입니다. 요거 이제 뭐 투자 권유라든지, 요렇게까지는 출제를 잘 안 하는데, 요 판매 자리에 투자 권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틀리게 낼 수도 있죠.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운용 지시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받아버리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직접 투자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접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이거는 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는 전부 다 되는 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운용 결과를 누구에게 분배하느냐? 투자자에게 분배해야 되죠. 요거를 이제 틀리게 해가지고 운용자에게 분배할 것, 이런 식으로도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제할 만한 게 요 파트 요거 출제할 만하고, 그 다음에 요거 출제할 만하고, 요거 출제하고, 이런 식으로 다음 중 집합투자의 개념 요소이다. 바르지 못한 거, 이게 한 3번 시험 치면은 2번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우리 펀드 쪽에서는 이게 가장 여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출제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요약하면 이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출제를 안 해요. 뭐 집단성 당연히 아시는 거고, 간접성. 요거를 이제 실적 배당의 원칙인데, 요거를 이제 이익 보장의 원칙이라 해가 틀리게 낸 적이 있었죠. 약간 옛날 문제인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 대부분은 최근 3, 4년 동안의 기출문제라고 아시면 돼요. 우리 이제 3, 4년 동안의 기출문제가 계속 변형이 된다든지 반복이 되어서 출제되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한 80점 정도는 충분히 받을 겁니다. 의외타 문제가 생각보다 없다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기출문제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 문제는 옛날에는 요게 출제가 된 적, 이제 제가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3, 4년 이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런 문제는 출제가 안 되고, 요거는 끊임없이 지금도 출제가 되고 있다. 이제 지금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한번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입니다. 집합투자의 개념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 이거를 이제 출제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받지 않을 것,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비틀어 가지고 이제 출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럼 이 당연히 1번이 정답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이제 쉬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인가를 받아야만 집합투자업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자본시장법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그 자문인력이나 정권 대행인 투운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다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인가 대상 4가지, 등록 대상 4가지, 그거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집합투자업은 인가 대상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가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영업행위는 금지될 거다. 요건 요 인가 자리에 뭐 설마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내지는 않겠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집합투자업은 인가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약간 옛날 문제 스타일이에요. 이제 펀드가 3가지 형태의 그 법적 형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우리는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으니까 이제 신탁형, 뭐 출제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회사형이 있는데 요거는 하나 포인트가 있죠. 한명회사의 형태로는 만들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우리 펀드 법규 공부하실 때 포인트가 뭔가니까 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공부하는 것들이죠. 뭐 부동산 펀드라든지 등등 강론에서 많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환매라든지 등. 우리 펀드 법규는 정말로 공부하기가 수월한 게 한 반 정도는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굉장히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뭐 정권 자문인력이라든지 파생 자문인력이라든지 투운사라든지 이런 데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한명회사 형태로는 펀드 못 만든다. 뭐 이거는 뭐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출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이 한명회사는 전부 다 이 뭡니까? 무한 책임 사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사지선다형으로 이제 갖추어지지 않습니까? 다음 중 뭐 법적 형태가 아닌 것은 아마 제가 한 문제 넣어 놓았을 건데 뭐 이런 식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인정되지 않는 집합도 그러면 4번이 정답이라는 거 바로 한눈에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딱 보면은 우리가 바로 정답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신탁인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집합투자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탁 계약에 의해 가지고 신탁업자가 등장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여기 대해서 수익자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걸 우리가 이제 삼면관계라 그러죠. 그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 똑같은 거 공부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마 사면관계라 그래가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판매사죠. 근데 우리 법규 일반 법규 파트에서는 판매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요 3가지를 다루는데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약간 옛날 문제 스타일인데 그럼 집합투자업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신탁업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요거 2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섞어가지고 이제 틀리게 하는 거. 요런 문제도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은 요런 문제는 사실은 예전보다는 출제를 안 합니다. 너무 쉽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 설정 해지하고 그 다음 운용 지시하고 그 다음에 정권 발행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탁업자는 뭡니까? 뭐 재산 보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지시를 여기서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시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익금, 환매 이런 대금과 관련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 견제하는 역할도 신탁업자가 많이 하죠. 뭐 이런 거 뒷부분에 가면 이게 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양자를 섞어놓고 다음 좀 집합투자업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뭐 신탁업자의 업무가 아닌 근데 주로 만약에 옛날에는 요거 좀 출제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뭐 업무가 아닌 것은 사지선다형으로 내기가 좋잖아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수익자는 별로 볼 게 없죠. 자, 뭡니까? 균등한 권리가 있다. 수익권 자수에 따라서 하나만한 이야기고. 그 다음 우리가 뭐 장부 좀 봅시다. 뭐 이런 거. 등초본 뭐 이런 거 있고. 그럼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고. 언제든지 환매 청구가 가능하고. 저거는 이제 시험 대상은 아니고. 그럼 요 수익자들이 모인 것을 우리가 수익자 총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중 수익자 총회에 대해서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이런 식으로. 요 앞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수익자 총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체 수익자로 보신다. 요게 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를 굉장히 많이 내요. 5% 이상 수익자로 구성된다. 여러분들 아마 시험 치러 가면 저 말이 또 나올지 모릅니다. 5%가 아니죠, 당연히. 5%는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헷갈려라고 이제 5%를 슬쩍 넣은 것 같은데, 당연히 틀린 거죠. 전체 수익자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의결할 수가 있느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할 수가 있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하나에 의결할 수 이거 이외에는 다른 것은 의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거를 약간 변형해가지고 요거를 속 빼버리고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도 틀리게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본시장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하나에 의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출제가 자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총회라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경우에 소집권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이제 반대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총회가 열려야 반대파들도 거기 참석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 아닙니까? 총회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소집권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집권자는 요거 이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라는 거죠. 당연히 뭐 외우셔야 되고, 외운다기보다는 상식이죠. 뭐 그런 거고. 근데 집합투자업자가 소집을 해야 되는데 소집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신탁업자가 이제 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5%를 외우셔야 되죠. 조금 조심하실 거는 요 신탁업자하고 요 5% 요걸 이제 우리가 소수 수익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 사람들은 바로 총회를 열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요 집합투자업자에게 열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열어주면은 관계가 없는데 안 열어주지 않습니까? 얘가 1개월 이내에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제 직접 열 수가 있다. 약간 이제 우회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것도 출제하는 거는 별로 못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요런 구조라는 거, 요거는 이제 일단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겹도록 많이 출제하는 게 이거 서면 통지를 해야 되는데 2주 전입니다. 요거 숫자 제법 중요해요. 요거를 이제 요게 여러분들 그 회사법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주주총회 열리더라도 일반적으로 2주 전에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 뭐 요런 거는 제끼셔도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발행된 것은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출석은 요게 과반수거든요. 요것도 이제 뭐하고 요거 외우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 상법에 회사법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회사법에 가보면은 주주총회가 열릴 때 보통결의라는 게 있고 특별결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보통결의 요건이에요. 일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출석은 과반수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발행은 4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여기에 또 엄청나게 출제가 자주 되죠. 직접 참석 안 하고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느냐. 주주총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요거는 이런 제도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지 특별하게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총회 가가지고 뭐 자기 의견을 개진한다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이게 자기가 수익을 많이 올릴 수가 있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의결권이 미달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연결을 하고 이제는 이걸 이제 통과시키려면은 아까보다는 많이 이걸 낮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 8분의 1로 이제 낮춰주는데 이거 구체적인 숫자까지 그 출제하는 거는 사실은 못 봤습니다.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주 이내에 연기 수익자 총회라는 거를 열 수가 있다. 자, 그럼 요 신탁 계약이 있는데 요게 만약에 변경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합병을 한다. 이런 사유가 이제 생겼는데,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근데 이제 총회에서 통과는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반대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의 수익증권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저런 걸 우리가 형성권이라 그럽니다. 한글로는 청구권이라고 돼 있는데, 청구권은 상대방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니, 돈을 달라, 빌린 돈 갚아라 그럴 때 상대방이 안 갚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제가 만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청구권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사달라 그러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 버려요. 이제 이런 거를 법에서는 형성권이라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제끼셔도 됩니다. 포인트는 뭐냐? 뭔가 계약이 바뀌었는데 불만이 많다. 합병을 하는데 불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그 대신에 서면으로 자기가 표시를 해야 돼요.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 이런 거를 명백히 밝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뭐 이런 시스템인데 시험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출제가 됩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에게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그런 정도 수준으로만 출제되니까 우리는 그냥 그 반대 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일단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수익자 총회는 거의 뭐 매번 출제가 되는 단골 문제라 그랬지 않습니까? 1번 누가 소집해야 되는 소집권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집합투자업자가 맞고 그 다음에 서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겹도록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이죠. 전체 수익자로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외우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런 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별로 틀릴 만한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뭔가 하니까 요 신탁 계약이 변경이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이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요거는 요즘은 요 문제가 비교적 출제가 안 되는데 한때는 굉장히 연속해가지고 자주 출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언젠가는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반박 알 수가 있죠. 인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폐쇄형이 아닌데 폐쇄형으로 바뀌었다. 또는 뭐 환매 대금 지급일이 연장됐다. 뭐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 수익자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제 이게 계약이 변경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수익자 총회 결의를 요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신탁 계약이 변경됐는데 요거는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거는 요거 일일이 외울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으로 잡으셔야 돼요. 업자가 변경되었다. 또 계약기간이 변경되었다. 또 종류가 변경되었다.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이 변경됐다. 뭐 이러면은 중요한 내용이 변경됐다고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 시험 문제 보면은 주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출제하는 거니까 뭐 판매회사가 변경이 된다. 판매회사는 여기 이 파트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투자회사의 경우를 갑자기 하나 해가지고 이제 명의 개사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갑자기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좀 풀어보셔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거는 이제 끝났고요. 요 위에 거는 끝났고 이제 요 밑에 거는 뭔가 하니까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 투자회사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근데 이 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거의 출제를 사실 안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투자 신탁이 워낙 많게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출제한다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죠. 이 어디까지나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인데 페이퍼 컴퍼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이런 이야기고, 요때 이제 주식회사를 요거 설립할 때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만 설립된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모집 설립이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뭔가 하니까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는 하는데 전부 다 인수를 안 하고 외부 사람들을 주주로서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집 설립이라 그러죠. 근데 이 펀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좀 골치 아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펀드를 만들지를 못한다. 그래서 요거는 발기인이 주식을 다 인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출제를 해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특히 특이합니다. 감독이사가 2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거는 단답형으로도 좀 출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사가 있는데 법인 이사가 있고 감독 이사가 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독 이사가 없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감사의 역할이라는 건데, 하여튼 감독 이사가 2인 이상 있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출제하더라도 이건 틀리게 내지를 않겠죠. 법인 이사가 하는 일이 뭐냐? 업무 집행을 하고 3개월마다 그 집행 상황 및 자산 운용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감독 이사는 법인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다는 말은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독 이사가 뭐 일정한 업무를 겸직한다든지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감사가 없는 대신 일종은 이제 뭡니까?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주식회사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논점이 아니에요. 논점이 아니고 요게 논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니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니까 무슨 요 업무 위에 다른 업무는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본점만 둘 수 있지 다른 뭐 영업소 둘 수가 없다. 또 이게 서류상으로 존재하는데 뭐 직원이 뭐 있을 필요가 없죠. 뭐 상권 임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하고 위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맡겨야 되죠. 아니, 페이퍼 컴퍼니니까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은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주가 되는 거죠. 아까 어떻게 됩니까? 투자 신탁에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자라 그러지만, 그래서 수익자 총회를 열지만 여기는 이제 주총을 여는 겁니다. 근데 이 주주총회가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수익자 총회는 출제를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출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걸 우리가 투자회사라고 그런다. 모르는 거고, 투자회사는 사실 거의 시험에 요 위에 거는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투자회사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출제된 바가 있다는 거죠. 요거 제가 한 문제 넣어 놓았을 건데 한번 봅시다. 안 넣어 놓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투자 신탁하고 투자회사 이런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중요한 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옛날에는 펀드 발행하는 이 뭡니까? 발행인이 사기칠 우려가 없다고 봐가지고 펀드를 발행할 때는 이 정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죠. 소위 말하는 무위험 정권이다. 위험이 없다. 뭐 이런 건데, 이제는 자본시장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정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의 경우에는 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 신청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모의 경우에는 이제 공모라는 것은 뭡니까? 50명 이상의 이제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공모의 경우에는 정권 신고서도 제출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등록도 해야 되고 이제 공모의 경우에는 정권 신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일원화시켰다는 거죠. 정권 신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수리가 되면은 저절로 등록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요런 제도가 있다는 거. 요거는 출제가 조금 됐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그렇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원칙적으로는 2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법이 개정되었다, 뭐 이런 거 금융위원회가 하라서 했다, 또 굉장히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었다, 뭐 이럴 경우에는 굳이 2주 이내에 변경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출제된 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하는 말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뭐 출제가 되겠습니까? 투자 익명조합은 이런 형태로 펀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게 실제로 이제 출제되는 거는 둘 중 하나입니다. 투자 신탁이나 투자 회사 둘 중 하나를 출제하는 건데, 뭐 이런 거 다 이제 이런 거는 출제한 적이 없단 말이죠. 안 하는데, 압도적으로 이제 투자 신탁이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이게 계약 관계죠. 그러니까 이게 법인격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뭔가 행위를 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등록이라고 돼 있는데, 뭐 정권을 발행하니, 뭐 투자 설명서를 만드니, 모든 자산 운용 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교부해야 되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등등 이런 거를 할 때, 누가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탁 자체는 법인격이 인정이 안 되죠. 근데 여기에 투자회사는 어떻게 돼요? 회사 자체가 법인격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해, 여기 바로 회사라는 이야기죠. 투자회사를 이야기합니다. 당해 투자 집합투자기구가 행위의 주체가 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요거하고 여기 다르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올 겁니다. 투자 신탁은 누가 해야 되느냐? 집합투자업자가 움직여야 된다. 투자회사는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움직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요거는 출제된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게 자의적으로 일부러 등록을 빠꾸시킨다, 안 해준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업자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될 거고, 아니 또 이거 적법하게 설립돼야 될 거고, 또 규약이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될 거고, 또 요거는 알아둡시다. 투자 신탁은 이게 없어요. 1억은 요건이 없습니다. 요거는 좀 출제하죠. 다른 거는 1억은 있어야 되거든요.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1억 돼야 되는데,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이 요건이 없다. 그래서 요거 투자 신탁의 경우에도 1억은 출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틀렸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우리 펀드와 관련돼 가지고 좀 서론적인 이야기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발행 조금씩 보는 거죠. 우리 법규 파트에서는 조금씩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강론에 들어가 가지고 다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자, 발행. 역시 이제 수익증권 발행한다. 그럼 수익증권이 뭐냐? 신탁 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 자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수익증권은 뭐냐?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이런 거 다 기출문제입니다. 너무 뻔한 건데 아마 출제자가 여기서 한 문제 출제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러면은 수익권이란 이런 거다. 수익증권은 이런 거다. 이런 거를 다 출제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저주는 문제죠. 틀릴 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누가 발행하느냐? 아까 어지간한 거는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다 그랬죠. 행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액이 납입되어야만 신탁업자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행하는 거죠. 항상 신탁업자가 견제를 하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모펀드, 요게요, 우리 시험에 사모펀드가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뒷부분에 사모펀드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출제를 안 해요. 그런데 작년 중간인가 초반에 예상을 깨고 사모펀드에서 2문제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저 뒷부분에 문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모펀드는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대해서 어떤 특례를 인정하겠다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뭔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몇 개 안 돼요. 한 2-3개밖에 안 되는데 그때마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사모펀드는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은 뭐라고요? 현물 납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금전 납입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게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외우셔야 돼요. 액면가가 의미가 없죠. 펀드는. 그래서 무액면 김형식이다 이런 거고, 그다음 이거는 뭐 너무 기본적인 건데 우리 법규에서는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강론에서 기준 가격 이런 거 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아셔야 되죠. 이 우리가 이제 정권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고, 이거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행한다는 겁니다.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괄 예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발행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실제 주주가 누구냐, 여기 회사법 같은 경우에 실질 주주 명부라 그래가지고 따로 만들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하여튼 요거 간혹 출제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증권에 대해서 한 문제 출제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권신고서 나왔네요. 이제 공모 발행할 때, 여러분들이 그 정권 대행인 공부하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정권 자문인력 공부하신 분들은 그 파트에서는 이 발행시장 공시라 그래가지고 정권신고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펀드 쪽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의 경우에는 공모의 개념도 안 나와요. 모집이 뭐고 매출이 뭐냐, 공모의 개념도 안 나옵니다. 공모의 경우에는 정권신고서를 반드시 금융위에 제출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돼야 되죠. 그러하기 전에는 이거 공모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면은 정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정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느냐? 발행인입니다. 등록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법규에는 이게 15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정권의 종류에 따라 15일짜리도 있고 뭐 7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강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장을 했을 때는 또 다르고 뭐 이런 게 나올 건데, 우리 법규에는 그런 게 일체 소개가 안 됩니다. 그냥 15일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정신고서는 이제 3일이죠. 요렇게만 법규에서는 소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괄신고서는 그냥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되죠. 나중에 이제 처음에만 정권신고서 제출하고 나중에 이제 추가 서류 뭐 이런 거 등등 뭐 여러분들이 개념은 근데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일괄신고서는 뭐 그런 거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권신고서는 오히려 정권신고서는 이 파트에서 출제가 더 투자설명서보다 더 적게 출제가 돼요. 오히려 투자설명서를 더 많이 출제하는 것 같아요. 자, 투자설명서가 뭐냐? 법에서 인정하는 투자 권유문서다, 뭐 이런 거고, 투자자들에게 이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작성은 누가 합니까? 뻔하죠? 집합투자업자가 만들겠죠. 그럼 항상 신탁업자가 견제 역할을 하니까 신탁업자가 이게 내용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한 이야기죠. 동일해야 된다. 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다든지 거짓된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논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요게 또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뻔한 거 아닙니까? 정권신고서가 요날 수리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공무원들이 심사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통과가 되면은 효력이 발생될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날 이후로 이제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투자 설명서가 이제 사용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그럼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요 효력 발생 전까지만, 요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요 날부터 이거고, 여기 이제 예비 투자 설명서죠. 그 다음에 요 날부터 시간적인 제약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간이 투자 설명서 아닙니까? 사용되는 점에서 같으나 효력 발생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지문 중에 하나 내지 두 개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출제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 부분은 이제 뭐 문제 푸는 거는 유도 아니죠. 최근에는 이런 문제까지 출제하더라고요. 하도 이게 이제 똑같은 문제가 지겹도록 출제가 되니까 정권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예비투자설명서 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지문도 등장하던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요 날 이후에 이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문제도 이제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투자설명서 기출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옳지 않은 거. 투자설명서 효력 발생 후에만, 맞죠? 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이 투자설명서는 뭐라고요? 정권신고서 효력 발생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요? 아니,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예비투자설명서하고 같이. 그 다음에 투자설명서 내용은 정권신고서 기재 내용과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되고, 예비투자설명서는 정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용하는 거니까 신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덧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별로 공부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다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설명서 이제 교부를 해야 되는데, 교부 면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투자설명서에서는 조금 전에 한 거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 투자자, 자기 방어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교부 대상이 제외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0명 이상의 자에게 투자 권유를 할 때,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연고자 같은 사람은 그 50명 계산할 때 넣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정권신고서라는 제도 자체가 발행 사기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니까 이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저절로 보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외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부한다, 안 받겠다는 사람 굳이 줄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는 이제 어떻게 출제하는 거니까 안 받겠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안 받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줘야 되나? 안 줘도 됩니다. 요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이 옛날에 이 정권 내용이 투자 설명서가 똑같다는 거죠. 이 정권의 투자 설명서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 내용과 똑같다. 그러면은 굳이 투자 설명서 교부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정권도 옛날 정권하고 똑같은 것을 지금 계속 사겠다는, 둘 다 이제 똑같아야 되죠. 정권도 똑같아야 되고, 투자 설명서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투자 설명서를 굳이 교부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 정권이 다르다, 혹은 투자 설명서 내용이 다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투자 설명서를 교부해야 되겠죠. 역시 상식입니다. 근데 굉장히 출제가 잘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범위를 좁혀 나가보면은 그야말로 별로 틀릴 게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투자 설명서 갱신. 자,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개방형의 경우에는. 최초의 경우에만 정권신고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매년 이제 이게 개방형의 경우에는 매년 갱신해야 됩니다. 요거는 별로 출제 안 해요. 읽으실 분들만 읽으시면 되고요. 그렇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권유 준칙으로 넘어왔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할 때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요게 조금 중요해요. 갑자기 난데없이 파생상품이 등장하는데, 우리 입법자들이 보기에 정권하고 파생상품이 비교해 보면은 누가 봐도 파생상품이 훨씬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을 두는 게 한 너댓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투자권유 대행인들은 정권만 취급할 수 있지 파생상품은 취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돈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신용공여 같은 것도 정권에 대해서만 그게 가능하지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투자권유 준칙을 마련할 때 정권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파생상품에는 미리 등급별로 차등화시켜 놔야 됩니다. 그만큼 파생상품이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파생상품 상, 중, 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상의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중의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하의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그렇게 차등화해 가지고 투자 권유하는 그런 방식이 준칙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표준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 요거 협회가 만드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요런 걸 제가 이제 별표 5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자리에 이제 뭐를 넣는 거니까 금융위원회를 슬쩍 넣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이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면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의외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책의 단점이 투자 권유 대행인하고 이 투자 자문 인력하고 막 섞어가지고 책이 지금 기본서에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투자 자문 인력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은 뭐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죠. 대행인 시험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책에는 그게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거는 그냥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권유 대행인은 파생 상품 취급할 수 없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냥 뭐 밑에 이런 거는 뭐 제끼셔도 되고요. 그냥 요거는 자문 인력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면 좋죠. 대행인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 5번 시험 치면은 4번 정도는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첫 번째 논점은 뭐예요? 보수와 판매 보수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거죠. 요거는 누가 누구에게 제공하는 겁니까? 판매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의 대가죠. 그래서 요거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투자자로부터 받는 거죠. 판매사가 판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개념 자체가 이제 다르다. 요거는 먼저 받는 것도 있고 나중에 받는 것도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우리가 이제 사모펀드는 그때그때마다 공부하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펀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요거는 한도가 100분의 1, 요거는 100분의 2인데 사모펀드는 이런 한도가 없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로넣기 문제로도 이제 여러분 출제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례하여 받고, 요거는 이제 차등이 가능합니다. 요 판매 수수료는 차등 징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분할 징구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슬쩍 끼워 넣기 해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거의 매번 출제가 되다시피 하는 곳이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요거 둘 다 받을 수 있고 한 가지만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이 앞으로 나중에 가면 이런 게 또 하나 나오는데 자본시장법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연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보수나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거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운용 실적을 많이 올리려고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연동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가장 자본시장법이 신경 쓰는 거죠. 뭐 그런 거고요. 요거는 조금 전에 했죠.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 수수료 한번 풀어볼까요? 100분의 1. 바로 틀렸네요. 이거 100분의 2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죠. 바로 정답이고. 그 다음에 연동하여, 이거 안 된다 그랬죠. 뻔한 거고. 수수료, 선치, 후치, 뭐 2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차등.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숫자 넣기. 저런 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 가로 넣기 문제로도 출제할 수가 있고, 뭐 그렇거든요. 환매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